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호영 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한미동맹재단의 그 신임 회장이 되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재단입니까? 이 한미동맹재단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동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한미동맹, 미일동맹, 나토와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일본과는 1951년도, 그러니까 40년 전쟁이 끝나고, 네. 51년도에 일본이 이제 군종을 끝나고 국가가 되었을 때, 네. 미일 안보 조약을 맺어서 일본은 방위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지켜준다는 계획에서 동맹이 시작된 거죠. 조약이. 네. 네. 나토하고는 1949년도에 이제 45년 전쟁이 끝나고 소련과 냉전이 시작되면서 예. 그 나토 12개국과 조약을 맺은 겁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예. 근데 한미동맹은 그런 조약이 없이 6.25 전쟁이 시작되면서 바로 그냥 같이 싸워버린 거예요. 어허. 예. 동맹 없이 싸웠네요. 조약이 없었죠. 그런 그러네요. 같이 싸운다는 게 없이. 유행 결의로 그냥 싸움이 예, 시작됐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 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돼서 한국군이 바로 유엔군에 편입해 같이 싸운 거죠. 네. 그러니까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조약인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문서화해서 만든 게 53년 10월에 한미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의 시작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얘기하면 여태까지 계속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장병들 네. 그거를 이제 KWVA라 코리안 워 베테랑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친한 단체이면서 네. 미국 정치계에 압력을 가하는 게 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이가 이제 다 90이 넘어가시잖아요. 그래요. 예. 계속 돌아가시잖아요. 네. 네.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6년 전에 이제 당시에 우리 연합사 부사령관들, 그다음에 연합사령관들, 그다음에 정승조 합참의장, 네. 그다음에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님, 그다음에 이건수 우리 동학텔레콤 회장님 같이 뜻 있는 분들이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한국에 근무했던 주한미군들 네. 이게 350만 명이 있어요. 아하. 이 350만 명을 조직하는 조직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때 연합사령관 하셨던 샤프 장군이랑 같이 뜻을 합쳐서 네. 미국의 전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주한미군 전회 KDVA 코드바에서 코리아 디펜스 베테랑스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이것을 미국 역대 연합사령관들이 회장이 된 거예요. 그럼 그게 미국에 만들어졌죠. 미국에 만들었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국가에서는 현행 법적으로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미국에서 자금이 있어야 활동을 할 건데 미국에서 모금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이러한 재단을 만들어서 아하. 여기에 뜻 있는 기업, 그 다음에 뭐 보훈처도 좀 사업을 보태고 해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아하. 이 예. 재단을 만들어서 그 주한미군들을 조직하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6년 동안 그런 활동을 해왔고 작년 같은 데는 대략 한 9억 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예. 그 이번에 대통령 워싱턴 가셨잖아요. 네. 그때도 우리 재단이 주가 돼가지고 오찬을 베풀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오시고 스카파로티가 오고 예예. 6.25 참전 예. 영웅들도 모시고 오시고 그 자리군요. 예. 그 다음에 부상당한 부상병들도 예. 모시고 가고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동맹을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 재단입니다. 미국 사회의 분위기나 그 문화에서는 네. 이 제향군인의 네네.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그 굉장한 그 존중과 그렇죠. 또 영향력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전쟁에 참전했던 경우는 특별히 그걸 또 예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만 명이라고 그러죠. 네네. 예, 주한 한국에 와서 어쨌든 전쟁을 했거나 근무를 했든. 네. 근데 이 한국이 저는 카투사에 있었어요. 네네. 한국이 가장 위험한 잠재적 전쟁 지역이라서 그렇죠. 다들 생명수당 받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서 목숨 걸고 근무했던 것도 다 전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350만 명이 미국에서 조직되어서 활동한다면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고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8.18 도끼만행 사건 기억하시죠? 예, 예. 보니파스 중위가 예. 북한 살해됐잖아요. 네. 전쟁이 끝난 다음에 53년도 지금까지 옛날엔 휴전선도 미군이 지켰지 않습니까? 네. 북한군의 공격과 테러와 살해에 의해서 죽은 미군이 92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투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주일 미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본은 미국과 싸워서 진 나라잖아요. 일본이 그대로 미국이 정복을 한 겁니다. 군정을 그렇죠. 예, 했고. 점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찍부터 주일 미군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이 주한미군들에 대한 것이 너무 좀 소홀했죠. 그 미군들이 다시 한번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이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조직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 그렇군요. 한미동맹 재단입니다. 그 재단의 이제 회장이 되셨네요. 네, 그리고 미측의 회장은 원래 기억하시는 샵. 샵. 그다음에 네. 2대 회장이 이전에 브룩스. 브룩스 사령관. 지금 3대 회장은 스카파로티. 그러니까 역대 연합사령관들, 연합사령관이 다 8군 사령관, 있군요. 미사단 이런 간부들이 전부 이 코드바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동맹 재단은 아까 이 돈을 모아서 그 미국의 그 단체를 지원하는 이 그렇습니다. 주연 역할이라고 하면 네네. 우리 이모영 사장님 돈 만들러 막 다니셔야 되는데. 저기 이제 거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리 이사장님이 예.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님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건수 동아텔레콤 사장님이 또, 네네. 그다음에 그 정영수 CS 그룹 회장, 그다음에 뭐 허승주, 허광수 GS 그룹, 그 한화 같은 데는 매년 2억씩 5년 동안 도네이션 하도록 약정을 해서 그래요. 예. 대한민국에 뜻 있는 분들, 그다음에 네. 개인도 10,000원, 뭐 50,000원, 10만원씩 기부하시고요. 그렇군요. 그런 활동을 시작한 지 한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해나갈 겁니다. 필요하면 이 소액 다수 후원, 네네. 예, 이거 저희가 그 후원금 계좌도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오늘 해주시면 감사하죠. 방송에서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는데 네네.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저께 제가 한 유엔사 친선협회 네네네. 이 행사도 갔었거든요. 저도 취재하러 갔었습니다. 여기. 갔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네. 한미동맹 지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완전히 거의 끊어질 뻔했던 단절될 뻔했던 이 한미동맹이 빠르게 복원되고 더 강화되고 네. 있고 한일 간의 관계도 지금 강화되고 있어서 네. 이런 활동들이 그만큼 더 의미도 있고 힘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 네. 그 워싱턴 선언 얘기로 바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 워싱턴 선언을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그 외교적으로는 다 그 의미가 알려졌는데 군사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아시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거죠. 이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 특히 미사일과 핵 위협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그러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네. 문재인 정부나 쭉 왔을 때 미국도 ICBM에만 상당히 관심이 있었어요. 자기네들까지 날라오는 그래요. 탄도미사일에 네. 핵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이 이제 핵을 이게 참 전화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핵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네. 핵은 지금도 핵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물었을 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CND란 말이죠. 네. 있다 없다 말을 안 해요. 그건 다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로 그렇죠. 이제 간주되죠. 그럼 어떤 나라에 핵을 만드냐 그러면 이 나라는 안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한쪽이 핵을 만들었다고 보여줘요, 다 핵폭탄을. 그럼 그동안 어떤 거냐면,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네. 상대방이. 네네. 이건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그러한 위협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인식의 차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NCG 그룹이라는 겁니다. 이게 나토의 NPG가 있잖아요. 네네. 뉴클리어 플랜 그룹.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토 핵 공유를 얘기할 때 나토는 NPG가 있어서 거기서 핵에 대한 것을 같이 계획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린 그게 없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유가 아니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도 했었죠. 이번에 NCG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컨설터티브로 해서 같이 상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이 핵에 대한 모든 정보, 운용, 계획 이런 걸 다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전에도 확장억제위원회라는 게 있었지만 이건 비상설기구였는데 이건 상시적으로 상설에서 앞으로 해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 큰 겁니다. 분기에 한 번씩은 회의를 정례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 거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유럽에는 전술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5개 국가에. 근데 그때는 1961년도 냉전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이고 소련과 정말 소련이 이제 전술핵 무기를 막 배치하니까 유럽이 정말 불안했기 때문에 갖다 놨죠. 근데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는 이 전술핵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것만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주장하고 얘기하는 건 시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핵 전술핵은 비행기에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괌이나 뭐 주변에 있는 비행기지가 많잖아요. 구태여 한국에 갖다 놓는 것이 더 전술 군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겟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꼭 갖다 놓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냐. 기지의 위치에 누설되는 것, 그다음에 경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어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는 더 좋을 수 있겠으나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저는 군사적으로 크게 오지 않았다고 하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다. 괌도 있겠지만 일본의 기차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데나 기지도 있고 아니 뭐 우리 오산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필요하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NPG에 비해서 NCG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스카파로티 장군도 나토군 사령관을 했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NPC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지금 나토가 33개국이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운용을 33개국의 협의를 통해서 핵을 운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토는요. 그러니까 EU는 뭐 하나 결정하는데 몇 년씩 걸려요. 글쎄요. 근데 이 NCG는 딱 두 나라가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하고 한국이. 그렇죠. 훨씬 실효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그러한 그룹이다. 멱살잡이라도 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하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코 이것이 나토보다 약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국이 끝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핵을 미국이 한 얘기예요. 미국이나 동맹이나 우방국의 핵을 사용한다면 그 정권은 종말이다. 맞을 것이다. 그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그 발언을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김정은에게 핵을 사용하면 당신과 당신 정권은 죽는다는 걸 경고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대량 응징 보복 계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그 개념에 대한 확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근데 이게 완전한 건 아니에요. 시작을 했지. 그래서 이 NCG를 통해서 앞으로 그러한 정보의 공유, 기획, 작전, 훈련, 사용에 대한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니까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맺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NCG 그룹 출범과 동시에 그 전략 핵 잠수함이 아예 정례적으로 우리 그 해군 기지에 기항하는 것까지를 공식적으로 그 언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게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밀하게 기동하는 것이 생명인데 이렇게 대놓고 대한민국 해군 기지에 기항한다 정례적으로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전략 핵무기라는 건 핵 추진 잠수함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전술 핵을 가지고 다니는 잠수함이란 얘기입니다. SSBM이 싣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 미국이 14척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거의 위치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트라이언트 2라는 미사일을 SLBM, 우리가 SLBM 있잖아요. 잠수함에서 쏘는 SLBM의 그 트라이언트 2라는 미사일을 14발에서 16발 정도로 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 한 발에 그 안에
핵탄두 전술 핵탄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W76-2라는 게 예. W76이라는 건 하나의 그 핵탄두가 약 90킬로톤, 굉장히 큰 거죠.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20킬로톤이니까 예. 한 4배 넘잖아요. 예. 그럼 이거는 사실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세서. 너무 세서. 예. 그래서 이것을 착 줄였어. 한 5킬로톤 정도로. 네. 요거를 W76-2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작은 거는 그게 작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몇백 명 이런 정도가 아니네. 핵무기니까. 예. 이것을 하나의 그 트라이언트2 탄두 안에 다탄두로 많게는 8발까지 싣는다. 하하. 예. 그럼 하나의 그 탄두가 뭐 4발, 5에서 8발, 최대 8발 쉰다고 치면 네. 14 곱하기 8 하면은 112발? 네. 그 이상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잠수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네. 한국에 기항을 했다는 것은 그 중간에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태평양을 거쳐서 동해를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한국에 왔다는 거니까 이게 네. 이게 한국에 와서 쏜다는 게 아니지만 우리 근해에 항상 있다는 거를 북한한테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숨어 있는 잠수함을 어떻게 뭐 있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12,000이기 때문에 네. 가까이 안 와도 되는데 네. 구태여 그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을 한다는 것은 예. 이것이 당신 북한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현시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엄청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북한에 대한 메시지만입니까?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도 간접적 메시지 성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중국에도 메시지 성격이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네. 바보가 아닌다면 그 잠수함이 12,000km인데 동해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여기 온다 그러면 당연히 그건 뭐 중국도 큰 위협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과 NCG 출범 그리고 전략 핵잠수함,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잠수함이 정기적으로 기항하게 된 것도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전문가들이 핵은 핵으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핵우산을 믿기야 하지만은 100%못 믿는 현실 아니냐. 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든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다시 재배치하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핵 주권론, 전술핵 재배치론을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제가 그 주장을 할 때 그걸 해설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있을 거다. 이렇게라도 해서 미국이 핵우산이 좀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면 되는 거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그 효과를 미쳤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미국 그 하기 이전에 네.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일부 사람들이 이런 주장도 한다는 게 지금 상당히 미국에서 쇼크를 받은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것이 레버리지 역할, 지렛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대응이란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의 확장 억제 확실하게 하자. 네. 근데 이게 잘 못 믿겠으니까 전술핵 무기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것도 안 되니까 우리 핵 무장하자. 간단히 보면 대응이란 게 이거잖아요. 네. 근데 세 번째 거꾸로 보면 세 번째 핵 무장하자. 호쾌하게 핵 무장할 수 있죠. 뭐 시간이 뭐 오늘도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만에 핵 무장하느냐 문제가 있겠지만 뭐 우리가 개발을 작심하고 시작하면 뭐 얼마 안 걸린다는 얘기들 뭐 하시대요. 이번 대통령께서 1년 이내란 말씀도 네. 하시고 하여튼 네. 근데 이걸 하면은 거기에서 감수해야 될 그 위협이 정말 국민들이 감수할 수 있느냐. NPT 체계를 탈퇴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NPT 체계 탈퇴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51% 이상을 수출해서 사는 나라예요. 네. 정말 모든 경제를 다 포기하고 수출을 포기하고 북한은 내 피부로 수출하는 게 없는 나라니까 네. 제재를 지금 안보리 제재를 2006년부터 14번을 받고 버티는데 우리가 그렇게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버텨낼 만큼의 게 되느냐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전술핵을 갖다 놨을 때 굉장히 저는 군사적으로 전술핵 갖다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위협을 또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이 첫 번째 게 가장 현실적이고 이게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 그렇죠. 현 단계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죠.
전술핵은 가까운 기지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 좋은 것이고 네. 핵 재무장은 리드 타임 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최단 시간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리드 타임을 줄여놓는 게 최선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결심하면 1년 안에 핵무기를 우리가 보유할 수는 있습니까? 핵무기는 크게 예. 두 개로 만듭니다. 예. 우라늄을 가지고 우라늄 235가 자체적인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원소잖아요. 예. 이것을 그대로 우라늄으로 농축시켜 갖고 만드는 게 하나 있고 이것을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서 네. 핵 원료로 사용하고 남은 폐 음. 연료봉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어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한 것을 만들려면은 첫 번째 원자력을 그대로 농축시키려면 우리가 많이 들었죠. 이거 원심 분리기라는 거. 원심 분리기 또는 레이저 네.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이거를 이 플루토늄을 한 개의 그 광석에서 핵무기를 쓸 수 있는 걸 만들려면 0.7%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우라늄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90% 이상의 농축을 하는 순도로.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원심 분리기를 갑자기 이걸 지금 없는데 뭐 1, 2개월 만에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라늄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네네. 이게 상당히 좀 지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하. 그럼 지금 원자로는 월성 4호기 월성에 있는 4호기가 수중 그러한 습식 폐 연료봉이기 연료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꾸기가 수 있는 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근데 문제는 재처리 시설이 있어야 돼. 네. 큰 공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는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는 기폭 장치를 만들어야 돼. 예. 이거는 100만 분의 1초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 핵 프로젝트를 포기한 다음에 네. 40년 동안 이거를 중단했죠. 다시 연구하지를 예.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재처리 시설이라든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기폭 장치에 대한 그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하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건 사실인데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면 이러한 그 핵 관련된 그런 시설에 그러니까 원자로라도 이거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네. 아 세계 5위. 핵 그런 거 운용 능력은 세계 1위.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10위.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만치 잘 갖춰진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마음만 먹고 결심을 하면 네. 최단 시간 내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네. 하는 그런 뜻을 말씀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러한 리드 타임을 계속 줄여나가야죠. 일본이 6개월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프루토늄 재처리에 대한 협상도 이제 동맹도 강화되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폐연료 처리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간을 더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뭐 그냥 해보는 발언은 아니고요, 당연히 뭔가 그런 그러시겠죠. 구체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도 이 미국의 더 적극적인 확장 억제를 이끌어내는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네. 예, 오늘 모시고 말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저 문제 제가 좀 아까 질문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갑자기 오늘 나온 이 보도인데요. 그 이제 군인이 마지막으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전장에서 이게 네. 방탄복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2021년 12월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이제 끝나갈 무렵에 네. 어느 방탄복 제조 회사가 납품을 했는데 저게 완전 부실한 방탄복이었다는 거예요. 총알이 뚫리는. 그런데 검사할 때 방탄복의 그 이런 부분에 총을 쏴서 이게 뚫리나 안 뚫리나를 검사하는 모양인데 그 부분만 방탄 재료를 더 덧대 가지고 시험은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국방과학연구소입니까? 이런 거 검사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거기서 이 부실을 알았대요. 알았는데도 그냥 통과시켜줬다는 거예요.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게 지금 드러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서는 이거 시정 조치해라 뭐 또 이 실무자들에 대해서 징계해라 뭐 이런 정도
하고 지나가 지금 그렇게 지금 됐는데 네. 저 이걸 보면서 정말 이거 황당했어요. 아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우리 군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건 알겠는데 우리 장병들이 자기 몸을 보호할 마지막 수단인 방탄복까지 저렇게 부실하게 그것도 100억 단위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이 뭐 저는 좀 전에 오면서 예.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깊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네. 방탄복에 대한 얘기가 그 전부터도 좀 있었죠. 어.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사실이 사실이어서 네. 정말 시험 평가만을 통과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로 이거는 그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립니다만 네.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가 사실은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안타까운 거예요. 미군이 강하다고 하는데 네. 미군의 개개인의 병사나 장교나 장군의 개인 능력이 한국군보다 우수하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합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군인들이 존경을 받는데 한국군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얘기할 때 제가 선후배들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미국은 존경을 받지. 왜? 죽으니까, 피를 흘리니까. 미국이 공항에서 미군이 지나가면 뭐 사주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예. 매일 우리 9시 뉴스 같은데 이라크에서는 누가 죽었다, 동료가 해서 군인이 싸우다 죽었다, 뭐 이런 뉴스를 계속 들어요. 그럼 그 국민들이 이렇게 공항에 앉아 있는데 20대 초반의 젊은 애들이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가. 그럼 어디로 가냐? 이라크 간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은 보면서 야, 저 친구 중에 누군가는 죽겠구나. 전사에서 돌아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면 비행기도 먼저 태워주고 햄버거도 사다 주고 등어리도 두드려 주고 이러는 거거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게 나오는 마음이 거예요. 생기는 예. 거죠. 예. 왜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눈으로 보니까 매일. 네.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러한 그 군대한테 뭐 방탄복뿐만이 아니라 총이나 이런 것을 잘못된 거를 줘서 그 군인이 10명 죽어야 되는 게 100명이 죽었다. 그럼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 그러네. 만든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거는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한 그러한 거지만 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는데 네. 응? 이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데 만약에 정말로 사역에 의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런 방탄복을 만들어서 전쟁이나 전투가 발발했을 때 다치지 않아야 돼도 될 병사가 다쳤다 그러면 돈 100억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감사원 감사기 때문에 수사권 감사원이 일단 밝혀낸 것이고 나중에 이건 잘 이제 수사하시겠죠. 예. 경찰과 검찰에서 정말 이런 범죄는 이건 용서하면 안 됩니다. 예, 저게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저기 사기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하여튼 예, 거기까지 오늘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한미동맹재단 임호영 회장, 예비역 육군 대장이죠. 임호영 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